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가 11일 새벽에 나오게 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코스피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잘 풀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대부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의 모셔보고요. 오늘 장에서 꼭 한번 알아야 될 이야기들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뜨겁게 부상하고 있는 슈퍼 루키 이야기로 출발선을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국 수소차 업체 이 니콜라인데요. 사실 상장한 지도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전 세계에서 정말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죠. 자, 왜 그런 건지 시장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니스탁 서진희 문서진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수소차 업체인 니콜라 사실 상장한 지가 4개월 정도 됐는데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116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포드 시총을 넘었다고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 니콜라 어떤 회사인지부터 먼저 알려주시죠. 네, 요즘에 이제 니콜라 굉장히 좀 떠들썩하죠. 제2의 테슬라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떠들썩한 회사인데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많이 이제 검색을 하셔서 대충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회 상장을 한 거죠. 기존에 있는 이제 우회 상장으로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된 회사고요. 미국의 이제 수소 그다음에 전기 트럭을 제조하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근데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상장된 이후에 급등을 하고 시총이 이미 지금 현대차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포드 시총을 또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엔호저 부시 쪽에서 트럭을 이제 한 800대 정도를 주문했습니다. 엔호저 부시는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세계 최대 이제 맥주 회사고 버드와이저를 이제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에서 본인들 이제 맥주 운송하는 트럭을 한 800대 정도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바로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 니콜라가 생산한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대도 지금 양산을 해가지고 나간 건 없고요. 이 주문받은 것도 이르면 2년 후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만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만큼 각광을 받는다. 좀 많은 분들이 버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제일 초기에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테슬라도 사실 초반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회사인데 어떻게 이게 포드 이런 거 다 앞서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테슬라가 이걸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러니까 니콜라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 약간 후광을 또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런 회사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워낙 많이 급등을 한 것도 있지만 또 아무래도 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관련 종목이 또 여기 또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의 이 수소차 업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차량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를 해주시고요. 사실 국내에서는 이 니콜라보다도 한화에 대한 관심이 더 뜨겁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이 니콜라의 지분에 투자를 해서 1,200억 원을 부었는데 이게 지금 벌써 조 단위가 되었거든요. 자, 그럼 전문가님, 한화가 받는 실질적인 수혜 이거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시장에서 관심 있는 건 이제 니콜라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가 얼마 벌어, 얼마나 가져가라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나랑 그다음에 하나 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제 이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지분법 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니콜라의 주주 이제 현황인데요. 저 밑에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줄을 쳐놓은 요 부분이 이제 이번에 하나 쪽에서 이제 투자한 거죠. 이제 그린 니콜라 홀딩스라는 회사의 지분이 이제 6%가 들어가 있습니다. 6%. 그러니까 전체 이 니콜라의
지분 중에 6%를 하나가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회사의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냐? 지금 하나에너지 쪽이죠. 하나에너지와 하나 이제 종합화학 요쪽이 이제 두 회사가 이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 케미컬 우리가 따지면 지금 하나 솔루션이죠. 하나 솔루션이랑 그다음에 이거 그러면 하나가 전체적으로 이익을 받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6%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시총을 감안을 하면 한 2조 정도 지금 현재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지분법으로 보면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전체적인 이제 지분 구조를 나타낸 표를 보시겠는데요. 이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거는 사실 볼 거는 없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 하나 종합 화학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하나에너지 요 두 회사가 각각 49, 51에서 이제 100%로 이 그린 니콜라 홀딩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에너지의 지분 100%는 지금 H솔루션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하나 우리 흔히 하면 삼남이죠. 삼남이 그냥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 삼남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수익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나가 가져가는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 이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에너지 쪽에서 나오고 있는 니콜라 관련 지분법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아까 봤던 이제 하나종합화학 쪽이죠. 근데 이 하나종합화학의 지분 중에 또 이제 36.5% 정도가 이 하나 솔루션 쪽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전체적인 지분법 관련해가지고는 수익을 거두는 게 한 1,000억 단위죠. 1,000억 단위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하나가 가질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더 없죠. 더 크지가 않다는 거고 그나마 하나 솔루션이 가질 수 있는 지분법 이익은 한 2,000억, 한 3,000억 내외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주 큰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분법 이익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이 종목을 사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제 어쨌든 하나가 지금 니콜라에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와의 사업적인 이런 관계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하나 종합화학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수소 탱크와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이제 케미컬 이제 하나 솔루션이죠. 하나 솔루션이 하나 큐셀이랑 이제 합병을 하면서 태양광 관련 부분에 또 흐름이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니콜라가 이 수소 충전소에 태양광 이 발전소를 설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태양광 모듈을 많이 설치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면 이쪽이 또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뭐 수소 탱크와 관련된 부분의 기대감은 말 그대로 기대감인지 실제로 발주가 나올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하나 이제 솔루션을 통한 태양광 관련 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태양광 관련된 부분인데 이 태양광 관련 부분도 여러분들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케미컬이 하나 큐셀이랑 합병을 했잖아요. 합병을 하면서 하나 솔루션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 솔루션이 태양광 관련 부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닌 건 아닙니다. 맞지만 실제로 이 합병 과정에서 알짜는 하나 큐셀 코리아는 비상장으로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태양광 모듈을 만들고 수출하는 거는 하나 큐셀 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핵심 알짜는 비상장이고요. 지금 이 하나 케미컬이 합병한 하나 큐셀은 이제 해외 법인이거든요. 해외 법인이고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회사에서 OEM을 받아오면 거기에 큐셀이라는 소비 상표권을 붙여서 파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익은 하나 큐셀 코리아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 부분은. 그러면 실제로 하나 솔루션 쪽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 큐셀이 태양광 관련해서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합병이 되면서 이 알짜 회사를 자회사를 따로 떼버리고 그 회사가 비상장으로 나왔다는 건 좀 아쉽죠. 그 비상장이 어쨌든 지분은 다 지금 삼남이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니콜라로 인해 가지고 하나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말 그대로 아주 크지는 않다. 가장 핵심은 우리가 이걸 살 수 있으면 좋겠죠. H솔루션을 살 수가 있으면 좋은데 이건 역시도 비상장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식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대감은 상당히 좀 낮다. 하나를 통해서 낮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화의 니콜라 지분이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 것 같군요. 자, 일단 그래도 사업 참여 기대감은 있다는 점 확인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또 국내 이야기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앞으로 국내 수소차 관련주들의 영향이 어떨지도 궁금해집니다. 지금의 관심만큼 앞으로 기대감 가져볼 만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어쨌든 니콜라가 수소 트럭을 이만큼 많이 갔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수소차는 우리가 먼저 개발하고 우리가 앞서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수소 관련 종목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뭐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을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해서 어찌 보면 저의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이 니콜라가 성공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수소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앞에 수소 트럭이라고 붙긴 했지만 실제로 수소도 하지만 전기 트럭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기차와 관련된 모멘텀이 붙었다라고 보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수소 관련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상업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소차가 대중화가 되기에 가장 어려운 게 수소 스테이션을 많이 설치하기가 어렵다라는 건데 이런 상용화들 버스라든지 이런 트럭 같은 경우는 일정 거점 지역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우리나라의 수소차는 사실 상용차 쪽보다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지금 이제 시장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차가 주력을 하는 거는 상용차가 아니죠. 대부분 이제 민간자동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가용인데 이쪽 부분의 성장성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좀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콜라가 잘 갔으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수소 관련 쪽도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그거를 연결고리를 짓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 니콜라 관련 부분에 좀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실제로 이 니콜라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건 좀 금물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미국 수소차 업체 니콜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국내 수소차 관련주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전망까지도 해봤습니다. 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니스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좀 불러서 오늘 주식학개론 그 강의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2차 전지 제2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드릴 말씀들이 좀 세부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아마 어디서도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려주는 곳이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주식학개론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전문가님 2차 전지로 집중을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이 구조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부터는 이제 2차 전지로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2차 전지의 구조를 좀 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2차 전지 시장이 이렇게 커질 것이고 발전을 할 것인데 이거에 관한 투자를 하시려면 이 2차 전지의 구조와 쓰이는 소재를 아시는 게 좀 필수 요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첫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전지 같은 경우가 앞서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게 좀 화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요. 2차 전지의 큰 구조, 큰 틀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2차 전지는 이제 4가지를 오늘 볼 건데요. 그러니까 양극과 음극, 그 다음에 분리막, 전해질을 볼 겁니다. 먼저 2차 전지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최근에 대부분 쓰이는 2차 전지는 리튬 이온 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리튬을 주 원료로 하고 있는 전지예요. 근데 이 리튬을 왜 쓰시는지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은 이 전지의 용량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이 전지의 용량 같은 경우에는 전압 곱하기
전류로 네. 이루어져 있거든요. 물리 시간이 생각나네요. 네, 그렇죠.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천천히 따라오세요. 네. 전압 곱하기 전류. 그러니까 전압을 높이고 전류를 높이면 전지의 용량이 확대될 수 있는 건데 일단 전압부터 볼게요. 전압 같은 경우가 이 현존하는 금속 물질 중에서 리튬 같은 경우가 가장 전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리튬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 전압은 자기 스스로가 가진 전자를 자꾸 잃으려고 하는 성질이 많을수록 전압이 높아지는데 이 리튬 같은 경우가 전자를 계속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높은 금속 물질이기 때문에 리튬이 사용되는 거고요. 문제는 전류입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 전류가 금속 물질 중에 최대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압은 최대치로 맞춰놓고 전류를 높이기 위해서 이 리튬과 함께 활물질을 많이 활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활물질 같은 거 많이 조합을 시켜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조합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그림을 보시면 일단 이 전지에서 양극이라고 하는 플러스가 있고 음극이라고 하는 마이너스가 있고 그리고 전해질이 있고 그 가운데 분리막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전지를 충전을 하죠. 충전을 할 때 그 전자는 플러스 양극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자가 양극 플러스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리튬 이온이랑 같이 붙어서 전기와 리튬 이온이 분사가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그 리튬 이온을 음극 마이너스로 보내요. 그래서 마이너스 음극에서 이 리튬 이온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전이 끝난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제품을 쓸 거잖아요. 뭐 전기차도 쓰고 뭐 휴대폰도 쓰고 전지를 쓸 때는 방전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방전될 때는 이 마이너스 음극에 저장돼 있던 리튬 이온이 나가면서 플러스 극으로 나가면서 이제 그 힘이 전기 신호로 나타나는 건데요. 그때 이제 전자 이온은 뭐 저기 전선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로 쓸 수 있는 거고 리튬 이온 같은 경우가 방전이 되면서 다시금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그 안에 쓰이는 물질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2차 전지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 전압 곱하기 전류로 용량을 채워가는군요. 리튬이 워낙에 전압이 높기 때문에 리튬 소재를 많이 쓰는 거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전류를 어떻게 하는지 그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구성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구성별로 쓰이는 소재들도 좀 다양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전제가 크게 양극과 음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양극과 음극이 전지의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인데요. 일단 양극에 쓰이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근에 이제 리튬 이온의 출발제 양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금속 산화물이 이제 방출되면서 이제 이온들이 음극으로 저장이 될 것이기 네. 때문에 이제 양극이 중요한데요. 리튬과 함께 가장 먼저 2차 전지에서 사용됐던 활물질은 코발트입니다. 네. 그래서 LCO라고 해서 리튬과 코발트의 합성 물질이 사용이 됐는데요. 이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리튬과 이제 잘 화학적 성분이 좋기 때문에 잘 사용이 됐었는데 이 코발트의 단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일단 매장돼 있는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이렇게 보편화되기엔 좀 가격이 비싸서 코발트가 아닌 다른 물질을 리튬에 이제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바로 니켈입니다. 네. 요즘에 이게 뭐 하이니켈이라고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네, 2차 맞습니다. 전지용으로. 예. 네, 최근에 이제 니켈 같은 경우에 이제 니켈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코발트 때보다도 에너지 밀도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용량이 더 증가할 수 있어서 니켈 함량이 중요한데요. 보시면 제가 최근에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장 최초의 이제 2차 전지의 리튬과 함께 쓰였던 코발트 같은 경우에 뭐 에너지 밀도가 저 정도였다면 네. 현재 쓰고 있는 이제 하이 니켈 같은 경우에는 니켈의 함량을 높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튬과 니켈을 높인 건데 이게 최대 90%까지 니켈 함량을 높인 게 개발이 되긴 했습니다. 물론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네. 남았는데요. 이 에너지 밀도를 보시면 정말 다르죠. 꾸준히 네. 올라가고 있고요. 이 리튬과 이제 니켈을 합성시킨 물질을 NC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CM도 이제 이게 더 진화가 되다 보니까 니켈 함량이 올라갈수록 숫자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전기차에 쓰이고 있는 니켈의 이제 양극화 물질은 NCM523, NCM66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니켈 함량이 50에서 60% 정도예요. 예. 네, 그런데 여기 최근에 이제 내후년부터 좀 니켈 함량을 더 높여보겠다, 80에서 90까지 높여보겠다는 게 이제 NCM811, NCA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니켈 함량이 높아질수록 일단 가격이
낮아질 수 있고요. 코발트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싸니까요. 그렇죠. 네. 코발트 같은 경우에가 다른 물질보다 가격이 2배에서 최대 28배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수급적으로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코발트가 아닌 다른 물질을 찾아보자라고 한 거죠. 근데 성공적으로 니켈이 이제 하이니켈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개발하고 있는 양극재 업체들,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조금 힌트가 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양극화 물질을 이렇게 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가격도 줄였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용량을 높이면서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넓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니켈, 하이니켈, 점점 니켈의 함량이 높아지고 양극재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주행 거리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배터리의 이제 팩을 만들 때 제조 원가를 보시면 이게 양극재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율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양극재에서 어떤 물질을 잘 사용하냐에 따라서 원가 절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배터리 셀 제조 원가 보시면 양극재가 가장 많은 24%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의 원가만 절감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배터리 셀의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표도 보시면 이제 여기서 앞서서 보여드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NCM 523 니켈 비중이 한 50% 정도인 경우가 이 정도의 비율이라면 이제 니켈을 더 써서 리튬을 좀 줄이고 니켈을 더 써서 가격을 낮춰보겠다라는 게 목표인데요. 자, 이렇게 니켈을 점점 올리면서 용량을 확대하면서 주행거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목표는 한 번 충전으로 500km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그게 이제 5세대 전기차의 배터리의 목표인데 현재는 3세대, 4세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 했을 때 뭐 200에서 350km까지 갈 수 있는 주행거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점점 니켈 함량을 양극재에 높이면서 이렇게 주행거리를 넓히는 게 목적이고요. 이제 음극재 한번 가볼까요? 네.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충전을 할 때 양극재를 통해서 이제 음극재에 저장을 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저장된 용량에 따라서 전지 용량이 달라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음극재를 아실 때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인터칼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네. 이 인터칼레이션이 이제 층간 구조에 네. 얼마나 리튬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장시킬 수 있냐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리튬을 저장시킬수록 용량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재 쓰이고 있는 음극재는 흑연입니다. 그러니까 흑연 사이사이에 리튬을 저장시키는 건데요. 현재 뭐 그 그 비율로 보면은 흑연에 이제 탄소 원자가 있는데 네. 탄소 원자 6개에 리튬이 1개가 저장을 시킬 수 있어요. 그 아까는 정도- 물리 시간이고 지금 화학 시간이네. 그렇죠. 그래서 탄소 C 원자 하나에 리튬이 하나가 저장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것도 역시 효율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높일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현재는 음극재에서 실리콘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하나에 리튬 이온이 5.5개까지 저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이 확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용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게 이제 실리콘과 흑연, 음극재를 비교한 부분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천연 흑연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인조 흑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만들었다가 지금은 실리콘기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실리콘계는 아직까지 좀 기술적으로 완성화시킬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기업은 대주전자재료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이번에 그 납품을 했어요. 이번에 그 실리콘 같은 부분 납품해서 포르쉐 타이칸에 납품 공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음극재 설명해드리면 하나 또 설명해드려야 될 게 동박이라는 네, 게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PNT 기업 설명해드리면서 설명해드렸는데 이 동박은 음극재에 쓰이는 흑연을 이제 막기 위한 집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흑연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박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얇아야 돼요. 그래야 흑연을 많이 음극재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동박을 얇게 뽑는 것이 기술력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배터리 업체들이 요구하는 동박의 방향을 보시면 당연히 얇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봤을 때, 원가 절감으로 봤을 때 길이도 길어야 되고 크기도 커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동박을 좀 잘 만드는 기업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까지 이제 음극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분리막이라는 거 하나 볼게요. 네.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을
분리시켜주는 막인데요. 양극과 음극 이제 붙어 있으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도 있으니까 분리시켜주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 분리막은 이제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얼마큼 뚫려 있느냐에 따라서 전류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아질 수 있는데 구멍이 하나의 분리막에 70%까지 뚫려 있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 구멍이 많이 뚫려 있으면 좀 이 막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물질적으로 잃을 수 너무 올 성질이 수도 있고. 예. 성질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의 기술력도 필요한 기업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에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간단히 전해질까지 볼게요. 전해질은 이제 리튬 이온이 이제 움직이기 위한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한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를 다 완성을 한 다음에 전해질을 투입을 해서 이제 전지하고 분리막이 스며들도록 하는 문제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같은 용량의 2차 전지에 전해질을 투입했을 때와 투입하지 않았을 때 얼만큼의 더 수명이 길어지는지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전지의 수명이 줄어들죠. 그런데 2번 같은 경우 전해질을 투입하면 같은 용량이어도 수명이 늘어나는 거죠. 네. 3번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전해질 안에 또 첨가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첨가제를 넣으면 더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데요. 이 다음에 표를 또 보시면 이 첨가제 같은 부분이 사실 비율은 정말 작아요. 전해질에서 3%만큼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짙은 파란색 보시면 되는데 비율은 작은데 가격은 가장 비싸요. 예, 원가 보시면 오른쪽에 40%가 이 첨가제의 원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첨가제 같은 걸 영위하는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셀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물질을 개발시키고 2차 전지의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2차 전지 용량을 확대해서 주행 거리를 늘리고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를 공급을 할 건데 2차 전지 너무 비싸면 공급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현재 2차 전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300 정도였는데 올해는 $150 정도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100 즈음에 가야 2차 전지가 조금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00 정도까지 가동 만들겠다라고 말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물질적으로 개발하면서 용량도 확대하고 가격도 낮출 수 있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게 이게 2차 전지 업체들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지니까요. 이 양극, 음극이 나뉘게 되잖아요. 여기서 전기가 좀 잘 돌아야 되는데 이 소재에 따라서도 그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구성도 상당히 좀 복잡했는데 이 구성과 함께 여기 쓰이는 소재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요 이야기만 뉴스에서 들으셔도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을 찾아가서 움직임 체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얘기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관심 종목들 2차 전지 한번 풀어주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물리 시간과 화학 시간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소재 관련 종목 중에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진 종목은 이렇게 4종목입니다. 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음극재, 양극재 관련 종목,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일렉포일 그리고 첨가제 관련 종목인데요. 일단 이제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첨보, 일지모트리얼즈인데요. 일단 먼저 포스코 케미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제가 이제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2017년 추석 특집에서 제가 포스코 케미칼을 언급을 하면서 네. 좀 많이 상승을 했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음극재 관련 쪽에서는 유일했습니다. 맞아요. 국내에서 유일했던 기업인데 지금은 이제 음극재를 애경 유화도 하고 조금 아까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계열로 하기 때문에 뭐 유일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어쨌든 음극재와 양극재를 동시에 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어쨌든 전방 산업, 그러니까 뭐 셀 업체들이 계속 이제 이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이제 이 음극재, 양극재 쪽에 투자가 많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적에 뭐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지금은 만약에 저는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을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탑픽은 사실 포스코 케미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쪽이죠. 결국에는 어쨌든 포스코 케미칼은 점진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업종으로 넘어갈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에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 대비해서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여기 포스코향, 그러니까 내화물 관련 매출이 더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약 매출이 지금 원래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2차 전지 관련 쪽은 조금 약한 포지션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 케미컬은 8점을 저는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에코프로비엠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양극재, 음극재 중에서 양극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점점 리튬과 니켈의 함량을 높이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하이니켈 양극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에 이 하이니켈 제품에 특허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존하는 하이니켈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 90%거든요. 네. 거기에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이게 프레스 압연하는 공정이 있는데 그게 결정의 모양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다결정이랑 결정이 많은 부분도 있고 단결정이라고 결정이 하나인 부분이 있는데 오늘 날을 잡으셨네요. 많이 어렵나요? 저도 쉽게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단결정이라 해서 더 잘 붙어 있게, 그러니까 결정이 하나가 단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존하는 하이니켈 양극재 중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이니켈 이제 양극재에서 뭐 NCA도 있고 NCM도 있는데 조금 더 안정화시킨 게 NC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하는 기업이 또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술력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하이니켈 제품들이 점점 양극재에 투입이 됐을 때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하이니켈 잘하는 이유는 기술력이 물론 뛰어난데 그중에 후처리 기술력이 좋아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원재료의 수직 계열화 구축이 있는데 이 가격 같은 경우에 원재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리튬을 수직 계열화 자기들 자회사에서 구축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5%까지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뭐 수익성까지 좋아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꾸준하게 캐파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제가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의 공장 가동을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포항에 에코프로비엠의 5공장이 이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생산량이 장난 아니에요. 네, 캐파가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또 공장 6공장이나 뭐 다시 뭐 삼성 SDI나 LG SK 이노베이션, LG 화학을 위한 그 공장도 가동이 될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비엠 점수는 9점 주겠습니다. 네, 9점이네요. 자, 다음은 첨보인데요. 아까 많은 이야기를 했는 것 중에 전해질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해질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을 좀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전해질도 있고 아까 이야기처럼 첨가제. 맞아요. 그러니까 비중은 작지만 가격은 엄청나게 높은 그 첨가제를 또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의 성능을 높이는 전해질, 첨가제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국내 유일 전해질, 이거는 이제 그 전해질의 앞에 F입니다, F. 그러니까 F 전해질. 전해질 중에서도 표를 하나 볼까요? 전해질 중에서도 F 전해질이 있고, P 전해질이 있고, D 전해질이 있고, B 전해질이 있어요. 각각의 성능이 좀 다르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를 안정시키고, 출력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이제 전해질입니다. 일단 이 F 전해질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지금은 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이 첨보고요.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는, P 전해질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지금 첨보가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 전해질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서 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전해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전해질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이 첨가제 관련 부분에서도 사실 리캠은 회사 자체가 조금 약간 불안정하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불안한데 첨보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첨가제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국내에서는 저는 뭐 독보적인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첨보와 관련된 부분, 다른 이제 일반적인 소재 업종들 대비해서 좀 프리미엄을 좀 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드리는 첨보의 점수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진 마티리얼즈 볼 건데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현재 입장에서는 살짝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왜 이렇게 좋아하셨는지 알 것 같은 기업이잖아요. 일진 마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박, 네. 일렉포일이라고 하죠. 그 일렉포일 동박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박 일렉포일은 이제 음극에 들어가는 흑연을 감싸고 있는 막입니다. 그래서 구리 막인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높은 글로벌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9.7% 정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일진머티리얼즈 글로벌 점유율 표를 준비하기도 했는데 보시면 뭐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진 맨 위에 이제 영어로 보이시죠. 네. 9.7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진머티리얼즈인데 이렇게 점유율도 높았고 뭐 독보적인 면도 있었으니까 국내에서는 뭐 2.5만 톤 정도의 일렉포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더 늘려서 3.5톤까지도 일렉포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확보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제 PNT를 설명해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렉포일의 수요와 공급 자체에서 물론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그 공급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초과 수요의 시장이었는데 최근에 이 일렉포일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유율에 조금 불안한 면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즈가 조금 주춤한 주가에서도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고객사가 많습니다. CATL이나 뭐 BRD 같은 경우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중국 쪽의 고객사를 좀 확대하고 있거든요. 뭐 BAK나 리션이나 확대하고 있고 전지박의 이제 구조 같은 부분을 보시면 사실 이게 예전에는 이제 기술력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독보적이게 뛰어난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많은 업체들이 일렉포일을 하겠다고 뛰어들면서 사실은 기술력보다는 원가 절감이 좀 더 중요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진머티리얼즈에서 하나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말레이시아 공장이에요. 이 말레이시아 공장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공장에 비해서 뭐 인건비나 뭐 가동비가 훨씬 저렴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말레이시아가 전기가 워낙 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국제적으로 재련 회사들이나 아니면 뭐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 글로 많이 들어있죠. OCI 같은 경우도 뭐 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종료 업종들 중에서도 뭐 사실 이제 말레이시아를 좀 기점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죠. 맞아요.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서 말레이시아의 공장 캐파를 증설했거든요. 표도 보시면 이제 국내보다 말레이시아가 이제 진한 파란색 부분인데요. 파란색 말레이시아의 캐파를 더 빠르게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전략을 좀 다르게 세운 것 같고요. 최근에 말레이시아 공장을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여파에서도 1분기에 가동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초반 가동률이 좋아요. 90%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이 10%대 초반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라면 당연히 최근에 일렉포일에 연계하려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앞서서 고객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원가 절감의 기회를 노린다면 또 한 번의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8점 주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쟁 관계 때문이라는 거죠. 많아지니까요. 네. 네, 역시 어제부터 전기차, 2차 전지 이쪽 대체로 종목들이 점수가 좋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부터 해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첨보, 일진머티리얼즈까지 8.9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들 에코프로 BM과 첨보가 둘 다 9점으로 동일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떤 종목이 탑픽일까요? 네. 사실 두 종목을 저희가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둘 다 매력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에코프로비엠을 저희는 이제 탑픽으로 선정했는데 그 이유는 이것 이제 지금 이 양극재 관련 쪽도 있지만 저희가 내일 또 설명을 드릴 전고체 이제 관련 부분에도 또 에코프로비엠이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 관점에서 저희는 이 에코프로비엠을 탑픽으로 정해드렸고요. 가격 전략은 저는 목표가는 15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목표가를 설정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15만 원을 목표가로 설정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설정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제2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탑픽은 바로 에코프로 BM이었고요. 자, 그럼 주식학교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시간 오늘 오후 저녁 8시 30분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혜진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혜진이와 함께하는 2차 전지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나오고 계시는군요. 2차 전지 이야기 오늘 짧은 시간 안에 풀어드리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더 자세히 이야기를 더 정리를 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좀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